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현재 종합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부당한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틀린 말씀을 하시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던 그런 애였거든요. 그 성격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지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 그리고 그걸 극복해낸 과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논농사, 밭농사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그래서 어릴 때 기억나는 건 항상 빈집이에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부모님은 밭에 계시고 저 혼자 찬밥에 김치 꺼내 먹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딸이었는데 오빠들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농사일을 거들었어요. 부모님이 시킨 건 아닌데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오빠들이 밭에서 일할 때 전 방에서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공부에 신경 쓸 여유가 없으셨어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시험은 언제인지, 성적이 어떤지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시켰지만 전 공부가 좋았어요. 문제 풀고 정답 맞히는 게 재밌었거든요. 용돈 모아서 문제집 사고 버스 타고 읍내 도서관까지 가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절 부르시더니 교대를 권유하셨어요. 너 성적이면 교대 가겠다. 집안 형편에 부담도 적고 졸업하면 바로 발령 나니까 안정적이야. 그 말씀이 맞았어요. 교대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학교 시스템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진도도 맞춰 나가야 하고 평가 방식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수준이 다른데 그걸 맞춰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애는 계속 못하고 잘하는 애는 지루해하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부모님도 오빠들도 동료 선생님들도 다 말렸어요. 야, 너 미쳤어?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지금 나가면 뭐 할 건데?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전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면 아이들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요. 그래서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에 종합보습 학원을 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에 거의 다 쏟아부었죠. 처음엔 학생이 몇 없었어요. 저 혼자 과목을 전부 다 가르쳤고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수업 준비하고 저녁까지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니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온 아이들 성적이 오르니까 그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한테 말하고 그 엄마들이 또 다른 엄마들한테 말하고 거기 가면 성적 오른다는 말이 지역에 퍼졌어요. 그렇게 학생이 계속 늘어나 강사 몇 명을 뽑아야 했어요. 처음으로 직원이 생긴 거죠. 몇 년이 지나니까 다른 지역 쪽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 학부모 중에 저희 학원 소문 들은 분이 계셨나 봐요. 분원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 냈는데 분원은 시작부터 학생이 많았어요. 몇 년 더 지나니까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고 직원도 그만큼 많이 두게 됐죠. 전 그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학원 생각,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학원 생각, 연애도 가끔 했는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넌 나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한텐 학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연애가 끝나도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마흔을 앞둔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친구가 모임을 만들었다며 절 부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 갔을 텐데 그날따라 학원에 큰일이 없어서 얼굴이나 비추자 싶어서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5살 어린 남자였죠. 친구 남편의 아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냥 딱 봤을 땐 평범했어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 그런 인상 깊지 않은 모습이랄까? 키는 저보다 한 뼘 정도 컸고 체형은 마른 편이었어요. 중소물류회사에서 영업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만 알고 모임에서 별로 말도 안 섞었어요. 저는 동기들이랑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그 사람은 구석에서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더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저 그날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인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솔직히 얼굴이 잘 기억 안 났어요.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제가 존재감이 없긴 했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오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5살이나 어린 것도 걸리는 데다가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학원이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밥 먹자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또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한 번만 만나보면 알아요. 3번째 연락에 조금 흔들렸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쯤 만나줘도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학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로 했어요.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조곤조곤 잘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학원 이야기를 했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했어요? 하더라고요. 과장된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고 낙천적이었습니다. 뭘 이야기해도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이었죠. 저는 늘 긴장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는 성격인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게 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간단히 커피 한 잔 마시기로 한 게 4시간이 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주말에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 나한테 진심일까? 솔직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40 가까운 노처녀고 이 사람은 30 중반의 결혼 정년기 남자잖아요. 나이 차이도 나고 제가 그렇게 나이 차이를 뛰어넘을 만큼 특별한 것도 아닌데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제 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밥값을 제가 내려고 하면 내가 낼게. 이건 남자 자존심이야 하면서 꼭 자기가 냈습니다. 비싼 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본인이 부담하려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면 됐다 싶었어요. 물론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경제적인 건 제가 많이 부담하긴 했어요. 그 사람 월급으로는 데이트 비용 감당이 안 됐거든요. 여행 가면 제가 결제하고 좀 괜찮은 데서 외식하면 제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돈은 제가 더 버는 걸 아니까 괜찮고 대신 그 사람은 제게 다른 걸 더 줬으니까요. 학원 일로 지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제가 늦게 오는 날이면 밥상이 차려뒀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게 그렇게 감동일 줄 몰랐어요. 밥 먹고 나면 아무 말 없이 안아줬고요. 오늘도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 다 해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기댄 적 없고 누구한테 위로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한테 수고했다, 고생했다, 대단하다고 말해줬습니다.
마치 돌아갈 곳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이 괜찮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만나면서도 결혼 이야기는 안 꺼냈어요. 전 애초에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일부러 피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친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왜 안 해? 그러다 돈만 쓰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결혼 정년기라면서 왜 결혼하자고 안 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네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질 때 그 사람 옆에 없다. 잘 생각해. 결혼은 타이밍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어요. 우선 형편 차이가 걸렸고 그 사람이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가끔 의심이 들 때마다 그냥 헤어질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아마 그런 저의 고민이 만남에 있어서도 티가 났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먹고 제 집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나 할 말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눈이 빨개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할게. 나 가진 거 없는 건 알고 있지? 벌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적어서 자기한테 창피할 때가 많아.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여유가 생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가끔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왜 만나주나 싶을 때도 많았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내 형편 때문에 자기 포기할 순 없어. 내가 증명할게.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럴 기회를 줘. 그러니까 결혼하자 우리. 평생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매달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연애했던 사람들도 제가 일에 빠져 있으니까 먼저 떠났잖아요. 누구도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한텐 진심으로 보였어요. 일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사람한텐 내가 필요하구나. 날 원하는구나. 그런 느낌은 처음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죠.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고 어머니만 마흔에라도 시집가게 됐으니 다행이다 하셨습니다.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라도 효도하나 싶었죠.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순하고 선해 보이셨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었고 파마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수더분해 보이셔서 긴장했던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참 곱다. 눈이 맑아. 이쁘네 이뻐. 초면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했죠. 말투도 조곤조곤하시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음식을 시킬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불고기가 좋을까? 생선이 좋을까? 난 뭐든 괜찮은데 생선은 가시가 있어서 그렇고 불고기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그렇고. 아휴, 아니다 그냥.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절 보시더라고요. 사돈댁은 뭐 드실 건가요? 저도 그걸로 할게요. 사소한 거지만 좀 신경 쓰였습니다. 자리부터 시작해서 음식 하나, 음료 하나 고르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셔서 뭔가 대신 까다로우시려나 싶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간 직업을 자주 바꾸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편을 키우셨는데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으시대요. 보험 설계사도 하셨고 건강식품 방문 판매도 하셨고 화장품 영업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간 매우 고생스러우셨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러면 해보게 되더라고.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실 귀가 좀 얇거든요. 본인 스스로 남말에 쉽게 휘둘리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자꾸 불안하더라고요. 자기 소신이 없다고 해야 하나? 주체성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스스로 자기 중심이 없다고 하시는 게 왠지 나중에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쁜 분은 아니시고 그냥 좀 우유부단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선하신 분이니까 때때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면 별 문제 없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조그만 웨딩홀에서 올렸고 남편 쪽에서는 큰 돈을 내줄 형편이 안 되니까 비용은 대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해줄 게 없어서 하시길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했어요. 그때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건데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 결혼 초반엔 행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이 따뜻했어요. 남편은 늘 간단한 밥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한 달에 한두 번 오셔서 반찬해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김치 담가주시고 나물 무쳐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슬슬 아이 가지는 거 어때? 저는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가 학원이 한창 커지는 시기였거든요. 무리해서 낸 분원들까지 신경 써야 했고 새 커리큘럼 개발해야 했고 강사 관리도 해야 했어요. 임신하면 몸이 힘들어지고 출산하면 최소 몇 달은 일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줬어요. 사실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학원이 너무 바빠서. 나도 더 늦기 전에 아이 가지고 싶긴 해. 근데 그 시간 동안 일을 신경 쓸 순 없으니까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 난 지금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당장은 그래. 나에게 시간을 더 줄 수 있어? 제 마음을 듣고 남편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묵묵히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실망한 게 티가 났어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아이 이야기를 종종 하긴 했거든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서도 남편은 아이를 원하는데 제가 거부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평소에는 오시기 전에 항상 전화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미리 연락 안 오셨어요? 우선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으시더니 별다른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현주야, 이야기 들었어. 너 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니? 남편한테 들으셨구나 싶었어요. 전 우선 애둘러서 사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학원이 한창 커지는 중이라서요. 제가 대표라서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성준 씨도 이해해 주는 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물으셨어요. 학원이 그렇게 바빠? 얼마나 벌길래 그래?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수입을 말하는 게 좀 꺼려졌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학원이 몇 개고 직원이 몇 명이고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고 뭐 이렇게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는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눈이 커지시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난 그렇게 큰일하는 줄은 몰랐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아 현주 네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그래 뭐 아기야 어차피 가질 거 천천히 가져도 되지 뭐. 우리 아들 복 받았어. 앞으로 잘 부탁해. 응? 그때는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잘 되는 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자주 연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낌새가 이상했지만 그때만 해도 안부 전화 정도라 별다른 생각은 없었죠. 그쯤부터였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의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물류회사 영업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꽤 바쁜 것처럼 보였거든요. 출퇴근도 성실히 하고 가끔 야근도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야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회식도 없고 출장도 없고 저녁이면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있었어요. 회사 이야기도 거의 안 하고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하고 물으면 그냥 뭐 별일 없었어 이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의심이 확실해진 건 결혼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출근했어야 할 남편이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들여다봤더니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 낮인데요. 어? 자기야 여기서 뭐해? 오늘 회사 안 갔어? 아 오늘 연차 썼어. 당신이야말로 빨리 왔네? 일찍 오는 거면 말을 하지. 출근한 줄 알았지. 아침만 해도 출근 준비했었잖아. 연차 낸 걸 깜빡했었어. 역까지 가서 알았지 뭐야. 바보같이. 그랬구나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시에 그 다음 날도 집에 몰래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던 날 결국 못 참고 물었어요. 연차가 이렇게 많아? 혹시 몰라서 집에 가끔 와봤는데 그때마다 집에 있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사실 요즘 일이 없어서 좀 쉬는 거야. 말 못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리되면 말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남편 가방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가 나왔는데 열어봤더니 월급 명세서가 있더라고요. 금액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제가 알던 것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었어요. 이거 뭐야?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더니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월급이 왜 이래? 그때 말한 것보다 반절도 안 되잖아. 남편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그 회사 친구가 하는 건데 나 거기 정식 직원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은 거라고요.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월급도 형식적으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백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결혼 전에 회사 다닌다고 한 건 뭐야? 아니 지금도 출근한다고 나가서 뭐 한 거야? 그땐 진짜 일이 좀 있었어. 근데 점점 없어졌어. 왜 그런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실망할까 봐. 나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랬어. 화가 났어요.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났고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구직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구했어도 됐는데 창피하다면서 상황을 개선할 아무런 노력도 안 한 거잖아요. 게다가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걸 몰랐던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그럼 앞으로 어쩔 건데?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 나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진짜야. 그동안은 그럴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그럴 정신이 없었다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니까 뭐라고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울상을 지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그때는 아직 정이 크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래도 언젠간 달라지겠지.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엄청 들떠 계시더라고요. 현주야, 나 사업 시작했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라고 했어요. 지인이 권유해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또 지인 말 듣고 시작하셨구나 싶어서 걱정이 됐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예의상 대답만 하고 별말 없이 끊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거실에 앉으시더니 한참 말씀을 안 하시다가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현주야, 사실 내가 염치 없게도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래. 물건을 드려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한 달만 있으면 갚을게. 그때 큰 돈이 들어와 바로 갚을 수 있어. 처음엔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가 사업을 자주 바꾸시는 거 알았으니까요. 보험, 건강식품, 화장품, 이번에도 오래 못 가시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듣다가 거들더라고요. 야, 엄마가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 도와주자. 500이면 그래도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자기는 모아둔 게 없어서 제가 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얄밉긴 했어요. 그래도 아이 같지 않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시어머니가 정말 갚으셨어요. 정확히 약속한 날에 계좌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이자까지 쳐서요. 그래서 안심했죠. 이번엔 사업이 되나 보다. 시어머니도 이번 일은 잘 맞으시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석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현주야, 미안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물건을 더 드려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바로 갚을 거야. 이번엔 금액이 커서 좀 고민됐어요. 그래도 저번에 제때 갚으셨으니까 이번에도 갚으시겠지 생각해서 크게 고민 안 하고 빌려드렸어요. 액수가 좀 많이 커져서 내심 걱정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엔 갚는 게 늦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큰돈이 들어올 거야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는 거예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갚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시어머니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 확장해야 한다, 물건값 줘야 한다, 직원 월급이 밀렸다. 매번 이유가 있었고 매번 급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항상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도와주면 안 돼?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저도 학원 일로 바빠서 자세히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들인 게 아니라 조금씩 나갔거든요.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러다 3천만 원, 또 어느 때는 5천만 원. 중간에 영수증이나 증빙을 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시면서 가족끼리 그러냐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못 믿냐? 라고 해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못 참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빌려드린 돈을 합해보니 2년에 걸쳐서 빌려드린 돈이 7억이 된 거예요. 나중에 계산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됐나 싶었죠. 차용증이 없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죠. 그 2년 동안 갚겠다는 말만 하시고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처음엔 기다렸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억이면 객관적으로 엄청난 돈이잖아요. 물론 학원이 잘 돼서 크게 무리 없이 빌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그게 시어머니한테 가 있는 거니까요. 어느 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언제 갚으실 건지 따져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며칠 못 주무신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보자마자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빌려드린 돈 어떻게 된 거예요? 2년이 넘었잖아요. 언제 갚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참 아무 말씀을 못 하시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우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얼른 일으켜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시면서 바닥에 이마를 찌으셨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미안해,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셨어요. 본인도 사기를 당한 거라고요. 건강식품 사업 자체가 다단계 사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랫사람 돈으로 윗사람 수익 채우는 구조였대요. 시어머니도 윗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친 피해자라고 하셨어요.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여태까지 모은 돈 다 넣었다고. 같이 당한 사람들이 여럿이야. 지금 다 같이 소송 준비 중이야.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7억을 그런데 넣으신 거라니. 제 돈이 전부 다단계 사기에 들어간 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도 꺼이꺼이 우시니까 뭐라고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마를 바닥에 찌으시면서 내가 죽어서 갚을게. 죽을 죄를 졌어 정말로. 이러시니까요. 이마에 피가 나는 것 같아서 얼른 일으켜드렸습니다. 이러다 사달 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를 말리기만 하다가 일에 대한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어. 그 돈 다 다단계에 들어간 거래. 당신도 알고 있었어? 제 말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사실 엊그제 알았어. 근데 사정 들어보니 엄마도 피해자잖아. 엄마를 뭐라 할 수가 없지. 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냐는 거였어요. 2년 동안 7억이 나갔는데 한 번도 본인 어머니를 확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들이 돼서 시어머니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다니요. 그것도 대부분 다 제 돈인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해볼 생각 못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사업한다고 했으니 그냥 사업하는 줄 알았지. 그래도 그렇지. 내가 빌려드린 7억이야. 적은 돈이 아니잖아. 당신은 보탠 게 하나도 없고. 어머님 일이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어야지. 제 말에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영수증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겠어?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내가 중간에서 무슨 일이냐고 캐물으면 사이 더 나빠질까 봐 그랬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나도 일 새로 시작한 지 꽤 됐잖아. 정신 없어서 따져볼 겨를이 없었어.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다 같이 피해자잖아. 소송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자기 돈 어떻게든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찌나 평안하던지 제 돈 7억이 날아간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만 억울하고 저만 화가 나고 저만 미치겠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평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날아갔다는 생각에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새벽까지 버는 날도 있었고 명절에도 쉬지 못한 적 있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사기단체의 말이에요. 일단 믿어보자. 소송 결과 보고 돈을 돌려받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흔들리면 돈을 받아내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한테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눈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7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자꾸 생각났어요. 학원 처음 낼 때 보증금 몇 천만 원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몇 배가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거액을 왜 별 생각 없이 빌려드렸을까? 돈을 빌려주면서도 왜 아무런 의심을 안 했을까?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돈이면서 왜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스스로를 괴롭혔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남편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저녁에 마주 앉았어요. 진지하게요. 우리 이 문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그 얘기냐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사기당한 건 알겠어. 그래서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와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돼? 아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며칠 전에 엄마랑 통화해봤어.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대. 조금만 기다려보자.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저한테만 부담을 떠넘기고 본인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는 거겠죠.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나 혼자 벌어서 어머니한테 7억 갖다 바친 거야.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없어? 그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해도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일하잖아. 자꾸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당신은 맨날 나한테 뭐라 하지.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었어요. 사는 게, 아니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허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 뒤로 남편이랑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먼저 말을 안 걸었고 저도 안 걸었어요. 그렇게 냉전이 몇 주째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계속 제게 연락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소송 결과 나오면 꼭 갚겠다고.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는 이혼해야 맞았어요. 남편은 제 등살에 일을 새로 구했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으로 생활비를 보탠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게 거짓말을 했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돈도 신뢰도 다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한 목소리로 당장 이혼해 라고 했어요. 그런 남자랑 왜 살아? 시어머니가 네 돈 7억 날렸는데 남편이 사과는 했어? 본인 가족에게 빌려준 건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너한테 붙어서 빨대 꽂은 거잖아. 안 그래도 처음부터 걱정됐는데 지금이라도 어서 끊어내.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혼 결심이 안 서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문득 예전 일들이 생각났어요. 일에 지쳐서 새벽에 들어오면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하던 거. 밥상 차려놓고 제가 먹는 거 보면서 웃던 거. 결혼 초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요. 미웠지만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났어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시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우시던 거. 그게 연기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시어머니 눈물은 진짜 같았거든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이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했던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귀가 얇아서 사기꾼 말에 속은 거고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거고. 정말 밉긴 한데 그래도 정이 남아서 그런지 선뜻 끊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더 버텼어요. 소송 결과 보고 결정하자. 돈 좀 돌려받으면 그때 생각하자.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7억이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학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큰 돈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분원 하나 더 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당장 급한 건 아니었지만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었습니다.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요. 제 몸 하나 갈아 넣으면 그 돈의 여백을 다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그 해 겨울이었어요.
정확히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나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다소 떨어진 날이었어요. 아마도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친구를 만난다며 집에 없었죠. 문득 초인종 소리가 나서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에 보인 시어머니 얼굴은 추워서 그런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계셨는데 잘 안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추운 날은 아니었는데 바깥에 오래 계셨나 싶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서 오셨나 싶었죠. 현주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이 시간에 왜 갑자기 오신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며느리, 나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문 좀 열어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니? 우선 용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주야, 사실 나 돈이 필요해. 병원비가 없어. 제발 좀 도와줘. 돈? 또 돈이요? 7억을 날려놓고 저한테 또 돈 달라고요? 기가 차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기껏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또 돈을 내놓으라는 거라니. 저는 굳은 결심으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못 열어드려요. 내일 낮에 오세요. 며느리, 제발, 나 정말 급해. 오늘 아니면 안 돼. 죄송해요,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해드려요. 이런 일로 더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인터폰을 껐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심장이 막 뛰었어요. 문 열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겨울 날씨이긴 한데.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7억을 생각하면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포기하고 가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쯤에 볼일을 보러 외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어머니를 살펴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주먹을 못 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갔어요. 저도 집에 남아 급한 대로 일을 정리하고 옷을 걸친 후에 따로 차를 타고 허겁지겁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의료진이 급하게 시어머니를 처치했어요. 전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문을 안 열어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건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한참 뒤에 구급대원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 시어머니예요. 구급대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희가 어르신 상태 확인했는데요. 저체온이나 탈수 증상은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 밖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세요. 의식도 있으시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추운 밖에서 1시간 넘게 계셨는데 이상이 없다고요? 어르신은 쓰러지신 게 아니라 그냥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이미 구급차 탔을 때부터 눈 뜨고 계셨거든요. 혹시 몰라서 병원 검진까지 받았는데 멀쩡하신 상태입니다. 아, 또 속은 건가? 정말 경악스럽다.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가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침대 쪽으로 갔어요. 커튼이 젖어 있었는데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자는 것 같진 않았어요. 침대 옆에 시어머니 가방이 있었어요. 낡은 천가방이었는데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종이 같은 거요.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그때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쇼를 알게 된 이상 저것도 분명 뭔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몰래 가방을 챙겨서 화장실로 가 열어봤어요.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봤더니 통장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는데 거래 내역이 이상했어요. 입금 내역을 보니까 제가 빌려드린 날짜 외에도 다른 입금이 많더라고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어요. 봉투 안에 종이가 더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펼쳐봤더니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계약일을 봤더니 얼마 안 됐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사기당해서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글쎄.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더 봤어요. 금액이 6억이 넘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지? 설마... 병실로 다시 돌아가 보니 시어머니가 아직 누워 계셨어요. 전 일부러 그 앞에서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죠. 그러자 그 소리에 어머니가 곧장 눈을 뜨셨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뭘 들고 있는지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현주야, 그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아파트는 뭔데요?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다시 봤어요. 입금된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구나. 나 말고도 피해자가 있구나. 어머니, 사기당하신 거 아니죠? 어머니가 한 거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예전이랑 달라 보였습니다. 진짜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들켜서 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대답하세요.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제 돈 7억 어딨냐고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는 사기당한 게 아니었어요. 사기를 친 쪽이었던 거예요. 다단계 피해자가 아니라 모집책이었던 겁니다. 아랫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위에 갖다 바치고 남는 돈으로 본인 아파트를 산 거예요. 제 돈 7억 중에서요. 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이상도 없으니 응급실에서 나왔고 함께 병원 앞에서 경찰을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몇 번이나 돌아가려는 걸 제가 붙들고 있었죠. 이윽고 경찰이 왔어요. 전 통장이랑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단계를 통해 저한테 7억을 빌려갔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다고요. 경찰이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이 통장 본인 거 맞으시죠? 이 입금 내역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냥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이 왔습니다.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까지 부르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지금 어머니가 뭘 했는지 알아? 엄마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나한테만 7억을 빌려가서 사기를 치고 그 돈으로 아파트 샀어. 나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어. 당신 정말 몰랐어? 제 말에 남편이 잠잠해졌어요. 한참 뒤에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야. 우린 가족이잖아. 이렇게 경찰까지 부를 필요 있었어? 그 말 듣고 저도 폭발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당신 엄마가 내 돈을 빼돌렸다고? 사기쳤다니까! 그게 무슨 가족이야? 제 말에 남편도 갑자기 소리 지르더라고요. 경찰도 온 김에 아예 마음 놓고 판을 벌여보자는 심정 같았어요. 당신도 잘못 있잖아. 맨날 일만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돈만 밝히고 나 일 안 한다고 구박하고 정착하게 기다려주지도 않았잖아. 우리 엄마가 왜 그랬겠어? 당신이 가정에 충실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본인 가족한테 뜯겼는데 내가 가정에 충실 안 해서 그런 거라뇨? 뭐라고?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잘못도 있다고. 당신이 애를 낳았으면 엄마가 그랬겠어?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느꼈어요.
경찰한테 사실을 다 말하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었고 아직 구속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현주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만나기 싫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눈물은 안 흘리시더라고요. 현주야,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억울한 거 알아?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데요? 나도 윗사람한테 돈 바쳤어. 나만 나쁜 사람 아니야. 여럿 있다고. 나도 이용당한 거야. 모집책이 뭐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변명이 돼요? 이득 다 취할 건 취했으면서 이제와 피해자인 척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도 며느리한테 서운한 거 있어. 서운한 거요? 사기로 돈 뜯어간 사람이 저에게 서운한 게 있다고 갑자기 감정을 내세우더라고요. 현주, 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놓고 애도 안 낳았잖아. 맨날 일만 하고. 그게 가정에 충실한 거야? 나도 섭섭했어, 솔직히. 그래서 나라도 돈을 모으려고 한 거야. 우리 아들 기세 등등하게 해주려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애를 안 낳아서 섭섭했다니 남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제 돈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다는 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돈 7억 어딨어요? 그 아파트 내 돈으로 산 거잖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표정을 바꾸시더라고요. 순한 척 하시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그 돈 없어도 잘 살잖니? 그렇게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혼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끝까지 고소한다. 받은 건 어떻게든 되돌려줘야지. 시모를 내버려두고 카페에서 나온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에 공격적으로 소송하시는 분으로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해요. 증거만 확실하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보여줬어요. 차용증, 응급실에서 찍어둔 통장 사진, 계약서 사진, 제가 송금한 내역들. 변호사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이 정도면 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냈어요. 시어머니를 사기 혐의로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 통장을 압수해서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7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 큰 돈을 만졌을까요? 시어머니는 다단계 조직의 모집책이었어요. 아랫사람들한테 투자하면 돈 번다고 꼬드겨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위에 갖다 바치고 본인도 일부 챙긴 거예요. 제 돈 7억 중에서 5억은 본인 아파트 사는 데 썼고 나머지 2억은 윗선한테 바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구치소에 가게 된 거죠.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애걸복걸 매달렸어요. 엄마 고소 취하해줘. 제발. 엄마가 구속됐어. 제발 부탁이야. 안 해. 그러지 말고 제발.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우리 엄마를 감옥에 보낼 순 없잖아. 왜 못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신 엄마가 내 돈 가지고 사기쳤어. 근데 내가 왜 취하해? 가족에게 사기친 사람을 가족이란 이유로 용서하라고? 내가 갚을게. 돈 갚으면 되잖아. 당신이 뭘로? 얼마 전에 구했다는 그 일로 어느 세월에 갚게? 아니, 뭐 정말 취직한 건 맞고?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7억을 어떻게 갚아요? 옆에서 본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책임감도 없거든요. 이혼하자. 나 변호사 선임했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형사재판이랑 제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 형사재판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섰는데 시어머니가 피고인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예전에 순하고 착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저한테 물었어요.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갚겠다고 했는지 다 대답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고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피해자도 확인 안 하고 돈을 빌려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도 판사는 시어머니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을 선고받으셨어요. 이혼 소송도 이겼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제가 경제적으로 다 부담한 것, 남편이 일을 안 한 것, 시어머니 사기에 방조한 것 다 인정됐어요.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돌려받았어요. 민사소송을 따로 걸었거든요. 이 아파트는 피해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입증했더니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 아파트는 결국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돈의 전부를 돌려받진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보상받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원 나오는데 날씨가 좋더라고요. 한참 동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꼭 참았어요. 그렇게 이혼 후 얼마 전에 지인한테서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아, 이제 전 남편이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면회도 다니고요. 시어머니가 아직 수감 중이거든요. 그간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불쌍하냐고요? 솔직히 아니요. 전혀요. 제게 사기쳐놓고 제가 가정에 충실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에요. 동정심이 생길 리가요? 가끔 그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더 일찍 눈치 못 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죠. 돈은 다시 모으고 있어요. 한번 데이니까 이제 안 당하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전 결국 제 것을 지켰습니다. 학원도 지켰고 돈도 일부 돌려받았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한테 끝까지 굽히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